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통합뉴스룸입니다. 장마 전선이 내려오면서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는 내일까지 최고 250mm의 큰 비가 예보돼 있습니다. KBS 재난미디어센터를 연결해서 이번 비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재 기자, 지금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지역 어디입니까? 네, 먼저 레이더 영상으로 장맛비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붉은색은 시간당 30mm의 강한 비가 쏟아지고 있는 지역을 의미하는데요. 어제 주로 북한에 강한 비를 뿌리던 장마전선이 서서히 중부지방으로 남하했고 현재는 비구름대가 동서방향으로 길게 늘어져서 전북과 충청 그리고 강원 영서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시간당 10에서 20mm 정도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KBS 재난감시 CCTV로 현재 비 상황 보겠습니다. 충북 충주의 만정터널 부근 모습입니다. 이 충북 충주에는 오전 9시 현재 시간당 10에서 20mm 정도의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화면상에도 빗방울이 보일 정도로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도로에 물이 고여 있어 차량이 지날 때마다 물보라가 강하게 이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내일까지 최고 2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보돼 있습니다. 언제 또 어느 지역이 가장 위험할 것으로 보입니까? 네, 슈퍼컴퓨터 예측을 보면 오늘 오전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그리고 충남 지역에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낮 동안에는 비의 강도가 다소 약해지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비가 오는 지역은 확대되겠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충청과 전라도 그리고 경북 북부 내륙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주 중 가장 강한 비가 내릴 때는 오늘 밤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 등 중부지방에 시간당 최고 50mm 안팎의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질 우려가 있습니다. 예상 강수량을 보면 내일까지 수도권과 강원 그리고 충청권에는 많은 곳은 최대 250mm의 비가, 그 밖의 지역에서는 50에서 1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 전북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30에서 최고 10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장맛비는 취약 시간인 야간에 더 강해지고 순식간에 쏟아져 피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난미디어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서해상에서 강한 비구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에는 내일까지 최고 150mm의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연선 기자,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저는 대전시 갑천에 나와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비가 내리긴 했지만 현재는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집중되는 곳은 충남 내륙과 세종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는 곳에 따라 시간당 20mm가 넘는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공주와 부여, 청양과 계룡, 논산 등 충남 5개 시군과 세종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천안과 아산 등 충남 서북부 지역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의 양은 청양이 52mm로 가장 많고 세종 44, 공주 42, 대전 12mm 등입니다. 이번 비는 내일까지 50에서 최고 150mm까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맛비로 인한 피해는 아직 신고되지 않았지만 오후 들어 호우특보가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구름대의 남북폭이 좁아 지역 간 강수량 차이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오늘 저녁부터 곳에 따라 시간당 최고 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호우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시 갑천에서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경기 북부에는 밤사이 계속 비가 내리다가 현재는 다소 잦아든 상태인데요. 하지만 북한에서 내려오는 유량이 더해져서 임진강의 수위는 언제든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임진강 유역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이윤우 기자, 지금 나가 있는 곳이 북한과 가까운 연천 군남댐인데요. 그곳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어젯밤부터 오늘 새벽까지 거센 돌풍이 부는 가운데 많은 비가 내렸다가 그치길 반복했습니다. 지금은 호우특보가 해제된 상태인데요. 여전히 적게나마 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곳 군남댐은 임진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류에 북한 환강댐이 있는데 총 저수량이 5배 정도 커 수문을 열면 직접 영향을 받게 됩니다. 지난 주말부터 황해북도 등 북한 지역에 세찬비가 쏟아졌는데요. 임진강 최북단의 필승교 수위는 이틀 전 1m에 그쳤는데 이후 빠른 속도로 올랐습니다. 오늘 오전 9시 기준 6.05m를 기록했습니다. 위기 대응 관심 단계인 7.5m보다는 1.4m가량 낮습니다.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긴 하지만 필승교 수위는 어젯밤부터 6m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남댐 수위도 마찬가지로 어젯밤과 비슷한 수준인데 현재도 초당 약 3,300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위와 무관하게 경보 방송을 계속하며 인근 주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경기 북부를 포함한 중부지방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있습니다. 또 정부가 북한의 북측 수역댐에서 방류를 하게 되면 미리 알려달라고 구두 통보했지만 언제든 무단 방류를 할 가능성도 남아있는 만큼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천 군남댐에서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지난밤에 강릉을 비롯한 강원도 동해안 지역의 기온이 계속 30도를 웃도는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강릉의 오늘 최저 기온은 30.7도로 강릉 지역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후 6월 기온으로는 역대 가장 높았습니다. 또 대구의 최저 기온은 27.8도, 경북 의성 26.8도 등 영남 내륙 지역에서도 6월에 가장 높은 최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전남 완도에서 실종된 조윤아 양 가족의 차량이 어제 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오늘 차를 물 밖으로 꺼내서 가족들이 타고 있는지를 확인할 예정인데요. 현장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성 기자, 인양 작업은 시작이 됐습니까? 네, 아직 인양 작업이 시작되지는 않았습니다. 제 뒤로 보시면 양식장 주변에 해경 선박이 떠 있는 게 보이실 텐데요. 잠시 뒤 저기에 크레인과 바지선이 도착하면 10시 정도부터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조윤아 가족의 차량은 수색 7일 차인 어제 오후 5시 10분쯤 발견됐습니다. 발견된 지점은 가족들의 휴대전화 신호가 끊겼던 이곳 완도 신지면 송곡항 선착장 앞바다입니다. 방파제에서 80m쯤 떨어진 가두리 양식장 옆 수심 10m 아래 펄에 박혀 뒤집힌 채 발견됐는데요. 경찰은 수중과학수사요원이 이 차의 번호를 확인했고 조양 가족 차량의 번호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수중 시야 확보가 어렵고 차 썬팅도 짙어 아직 차 안에 사람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트렁크를 빼고는 유리창과 문이 모두 닫혀 있어 안에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양 작업은 오전 중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건져낸 차량은 무트로 옮겨 물을 빼는 작업을 마친 뒤 감식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또 조양 가족의 금융과 통신 내역 등의 행적에 대한 수사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완도 송곡 선착장에서 KBS 뉴스 박지성입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정상이 4년 9개월 만에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만납니다. 북한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또 오늘 나토 정상회의에서 연설을 하면서 다자 외교 무대에 대비합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시간 오늘 밤 9시 반쯤 한미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북한 핵 미사일 위협 대응 등 한반도 안보 문제와 더불어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 안보 협력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3분가량의 연설에 나섭니다. 자유와 평화는 국제사회의 연대에 의해서만 보장된다는 것을 강조할 것입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도모하는 데 있어 나토 동맹국과 파트너국 지도자들의 지속적인 협력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중국을 겨냥한 새 전략 개념이 채택될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실은 한국이 직접 답해야 될 사항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나토 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닥칠 비판과 의구심이 훨씬 클 거라고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캐나다 등 4개국 정상과의 양자 회담도 계획돼 있는데 원전과 자원 공급망, 반도체 등 경제 문제가 주요 의제입니다. 대통령실 측은 우리의 대안시장인 유럽에서 새로운 수출 주력 산업에 대한 정상 세일즈 외교의 시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첫 일정이던 어젯밤 한 호주 정상회담에서는 경제 안보 협력 강화와 호주의 대북 제재 이행 등이 논의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가 주최하는 정상 환영 만찬에도 참석했습니다. 나토와의 신흥 안보 협력 강화,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등을 논의할 예정이던 윤 대통령과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의 면담은 나토 측의 사정으로 연기됐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오늘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의 의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대응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미 백악관이 전했습니다. 다음 달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한국을 찾아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할 수 있는 추가 제재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워싱턴 김양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게 된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미 백악관은 세 나라 지도자가 오랜만에 마주 앉게 되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은 고강도의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의 위협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it will be mainly focused on the continuing threat from the DPRK, particularly after an extended period of intense testing and other provocative activities. 이어 바이든 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단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올 들어서만 31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한 데 이어 7차 핵실험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북한의 자금줄을 끊겠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다음 달 한국을 방문해 한국 재무당국과 추가 대북 제재를 실질적으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ecause North Korea adjusts its methods of acquiring revenue constantly. And so we need to constantly be looking for ways to cut off those new sources of revenue. 미 백악관의 이와 함께 서방의 군사 동맹인 나토가 새로운 전략 개념으로 명시한 중국의 도전에 대한 논의도 한미일 정상회담의 의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어제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의를 중단했습니다. 최저임금안을 심의 의결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오늘이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속개해서 심의 의결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안에 대해 근로자위원들은 시간당 1,340원, 사용자위원들은 9,260원의 수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463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발생이 1,258명, 해외 유입 205명입니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어제보다 3명이 줄어 59명입니다. 사망자는 7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는 24,537명, 누적 치명률은 0.13%입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장이 대출금리 인하를 여러 번 강조하자 일부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한을 내리면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따져보니 변동금리 대출은 오히려 더 올라서 신용만 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수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은행장들을 만난 자리에서 금리를 지적했습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정 운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소비자의 금리 부담이 조금이라도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당부 바랍니다. 그리고 사흘 뒤 시장 금리에 간섭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은행의 공적 기능은 분명히 존재한다며 다시 압박했습니다. 그러자 다음 날 우리은행은 최고 연 7%대였던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를 6%대로 낮췄습니다. 신용등급 8등급 이내 고객에게 적용되던 조정금리를 전 등급 고객에게 확대하면서 최고금리가 하락하게 됐습니다. 신한과 하나은행도 마찬가지로 주담대 고정금리를 조금씩 내리면서 금감원장의 발언을 수용하는 모양새였습니다. 하지만 변동금리는 달랐습니다. 고정금리와 반대로 모두 조금씩 올렸습니다. 가계대출의 약 80%가 변동금리인 상황. 결국 고정금리 인하로 생색만 내고 수요가 많은 변동금리는 올린 겁니다. 우대금리를 높여 대출금리를 낮췄다고 홍보하는 은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대금리는 거래 실적 등이 좋은 일부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착시 효과를 보이게 만드는 거죠. 우대금리를 확대 적용해서 금리를 낮추는 방식이 아니라 이 가상금리를 낮춰야지만 전체적으로 다 낮출 수가 있는 거예요. 금감원장은 또 소비자의 금리 인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라며 요구했지만 이 비율은 해마다 줄고 있어 은행들이 개선에 나설지는 의문입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가 하락 개장한 후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대 지수가 모두 전일 대비 1% 넘게 밀리는 가운데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에 760선을 내줬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36.31포인트 내린 2385.78에 코스닥은 12.88포인트 밀린 756.63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미국 증시는 이날 나온 소비자 신뢰지수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했고 주요 지수가 1에서 2%대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에 코스피도 1% 넘게 내리며 출발했고 기관의 매도 우위 속에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해 2,400선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4거래일 만에 하락한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의 주가도 미국에 짓기로 했던 공장 계획의 재검토에 착수했다는 소식에 약세입니다. 한편 카카오게임즈가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 영향으로 약세를 보이는 등 게임주 전반적으로 내림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290원 4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지난해 1월 6일 바이든의 대통령 당선 인증을 막겠다며 트럼프 지지자들이 의사당에 난입한 유혈 사태에 대해 미 의회 조사가 점차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 조사특위는 대선이 조작됐다는 트럼프 주장 자체를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를 믿는 지지자들이 격앙된 상태에서 폭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경고를 트럼프가 무시했기에 나온 주장이라는 겁니다. 미 의회 조사특위는 또한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트럼프가 여러 주의 관리들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부분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I just want to find 11,780 votes. 최근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트럼프가 기소돼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The president is guilty of knowing what he did, seditious conspiracy. 조사특위는 청문회에 많은 인사를 부르며 조사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조만간 펜스 전 부통령도 소환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청문이 특위 활동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전기 생산이 좌우되고 또 이를 저장할 수 없다는 점이 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는데 일본의 한 업체는 충전식 전지를 활용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홋카이도의 한 공업 단지. 한 대기업은 축구장 크기의 이 땅에 수백억 원을 투자해 충전식 전지를 활용한 축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전체 축전 용량은 2만 킬로와트가 넘어 2,500가구가 하루 동안 사용하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이를 위해 이 회사는 7년 전부터 가고시마현의 한 낙도에서 실험을 해왔는데요. 낙도의 폐교 초등학교 운동장에 태양광 패널과 함께 전기 자동차 36대분의 중고 배터리를 이용한 축전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중고 배터리여서 축전 용량이 20-30% 감소되지만 더 많은 배터리를 함께 사용하면서 문제점이 해결됐습니다. 저렴한 가격도 큰 이점이었습니다. どういうメンテナンスが必要かとか、どういうふうな交換計画を作るべきかとか、こういう設備をいわゆる運用していくノウハウっていうんですかね。 이 회사는 후년부터는 홋카이도에 건설되는 축전 시스템에서 활용하고 남은 전기를 전력 회사에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출발 신호가 울리자 논바닥에서 물소들이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태국 동부 촌부리에서 해마다 모내기철을 맞아 모내기 시작을 알리며 한 해 농사 풍년을 기리기 위해 열리는 물소 경주 대회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만큼 올해 열기가 더 뜨겁습니다. 한 쌍씩 짝을 지은 물소와 뒤에는 고피를 잡은 사람이 함께 200m를 빠르게 통과하면 이기는 경기입니다. 경기 참가를 위해 농부들은 평소 가족처럼 물소들을 돌보며 호흡을 맞춘다고 합니다. ใช้เวลาฝึกซ้อม 3-4 วันซ้อม1คนครับน้องๆหนูๆยังเป็นการส่งแรงเชียร์แรงใจได้การที่ผมแข่งควายนี่เพื่อจะอนุรักษ์ประเพณีของชาวชลบุรีไว้ครับวิ่งคาดนาควายดี 특히 농민들은 축제를 통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소를 함께 일하는 동반자로서 인식하고 물소에 대한 고마움을 한 번 더 생각해 본다고 말합니다. 중국 후난성 창사에 위치한 마약 탐지견 훈련장의 터줏대감, 올해 6살인 마약 탐지견 왕왕입니다. 후각이 뛰어나면서도 인내심이 강하고 동작이 재빨라야 하는 마약 탐지견의 특성상 잉글리시 스프링어 스페니얼 종인 왕왕은 적격입니다.
이 훈련장에는 왕왕 외에도 73마리가 마약 탐지견으로 길러지고 있습니다. 왕왕이 비록 노쇠했지만 어린 마약 탐지견에 없는 노련함이 있다고 합니다. 왕왕과 30개가 넘는 대회를 참여한 조련사 양우홍 씨는 앞으로 2년간 노하우를 전수하고 왕왕과 함께 은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我今年58了，再过23个月就要退休了。王王呢，今年6岁，再过2年呢，他就达到退役的年龄了。 아편으로 인해 나라를 잃어본 중국인 만큼 마약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고수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중국에서 적발된 마약 사건은 45만 건이 넘고 체포된 마약 사범은 58만 8천 명, 적발한 마약 규모도 305톤이 넘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K-팝과 드라마, 영화 등 요즘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이 엄청난데요.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한국과 또 한글 사랑은 더 크겠죠. 10여 개 국제기구가 있고 세계 국제도시를 가진 인천 지역 외국인들의 한국어 말하기 대회를 박재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몇 달 전에 친정 엄마가 고향으로 가신 이후에는 3남매와 육아 정쟁이 시작이 되었어요. 육아와 일, 공부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이로다 씨의 워킹맘 도전기부터 꿈이 없었던 저에게 한국 유학, 한국 생활이라는 꿈을 꾸게 해줬고요. 그리고 힘들 때 한국 노래나 저를 위로해줬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며 꿈을 키우고 한국과의 다리 역할을 하고 싶다는 미얀마 유학생 떼떼따수 씨. 인천에 사는 6만여 명의 외국인과 각 대학의 유학생 가운데 이번 대회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한 사람은 모두 12명. 식당에서 잃어버린 신용카드를 다시 찾았다는 뉴르그스타냐 씨는 안전한 나라 한국 생활에 푹 빠졌습니다. 한국이 세계에서 치안이 쫓겨서 못난 나라라고 들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에서 출발한 유라시아 철도를 타고 고향 몽골 평원을 달리는 꿈을 꾸는 철도 유학생도 있습니다. 몽골에서 한국까지 가는 그 기차에서 여행하면서 거기서 그 만나는 친구들이랑 그 한국어로 가르침 없이 GCF 등 10여 개 국제기구와 세계 국제도시를 가진 인천의 외국인들이 다양한 한국어 교실과 문화 체험을 통해 한류 전도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학교나 학원 등에서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는 게 이제 일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할인이나 환불을 내세워서 비대면 수업 업체들이 1년 결제를 유도하곤 하는데요. 이른바 먹튀를 하는 일이 잦다고 합니다.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최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인 이모 씨는 석 달 전 영어 회화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매주 한 번 인터넷에서 외국인 강사와 만나 비대면 수업을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용 후기도 믿을만해 1년치 수강료 220만 원을 냈는데 한 달 만에 수업이 중단됐습니다. 저희 코칭 티처로부터 더 이상 수업을 못하겠다고 전화도 안 받았고 문자도 안 받았고 강사에게 항의했지만 허사, 강사도 강의료를 한 푼도 못 받은 피해자였습니다. And I've emailed a few times since then. I've WhatsApped. I've even gone onto the Zoom. Nothing, no communication, nothing. 중간에서 연결해준 비대면 업체가 수업료를 가로챈 겁니다. 피해 수강생만 최소 30여 명, 결제액은 3천만 원이 넘습니다. 업체 주소지를 찾아갔더니 간판도 없는 오피스텔. 대표라는 사람은 노력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제가 빨리 환불을 이제 나갈 수 있게 그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있고 노력하고 있고 하고 있는 중이고요. 이 학부모는 비대면 과외 업체에 자녀 과외와 입시 컨설팅을 맡겼습니다. 환불이 가능하단 말을 믿고 결제한 금액은 1,300만 원. 절반쯤 진행하다 별 효과가 없어 나머지 환불을 요구했더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언제 주시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모르겠다는 거예요. 문자도 했는데도 안 보고. 비대면 수업업체는 모두 1,900여 곳. 지난해 이들 업체에 피해를 봤다고 소비자원에 접수된 사례만 거의 600건에 가깝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정 사업장이 없는 비대면 업체 특성상 되도록 짧은 기간 단위로 결제하고 장기 결제는 할부로 하는 편이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KBS 뉴스 최혜림입니다.
그제 밀양 지역에 시간당 3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져서 축구장 150개에 달하는 농경지가 물에 잠겼습니다. 침수된 지역 주변에 배수장이 있었지만 2년 전 시작된 공사가 끝나지 않아서 펌프가 가동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내기를 끝낸 논에 모종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이 들어찼습니다. 그제 밀양 지역에 시간당 38.4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축구장 150개가 넘는 면적이 침수됐습니다. 접 다 잠물었습니다. 한 몇 마지기 정도? 몇 마지가 아니고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저 길을 또 돌아서 저 큰 3m 저 동네가 전부 다. 침수된 마을 가장자리에는 낙동강으로 초당 10톤의 빗물을 빼내는 배수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시작된 배수 개선 공사가 끝나지 않아 펌프 4개 모두 가동되지 않았습니다. 구동로 공사를 못했습니다. 펌프를 설치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갑작스런 피해에서 침수가 좀 있은 걸로. 배수시설 개선 공사는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재복구 공사와는 달리 빠른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상습 침수 지역의 배수장 개선 공사가 확정되더라도 공사 시작일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인하가 협의 관련 협의 있습니다. 우리 약간 좀 늦을 수도 있고, 공사는 5년 정도는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수장 정비가 더디게 진행되면서 상습 침수 지역의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훈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고 모레 금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산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은 강원 영서와 충청을 중심으로 시간당 20mm 안팎의 장대비가 오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 비는 낮에는 잦아들었다가 밤부터 다시 강해지겠습니다. 특히 밤에 중부지방에는 천둥번개가 치면서 시간당 30에서 50mm가 넘는 비가 세차게 쏟아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강원 내륙에 최고 25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최고 150mm 이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강원 영동과 경남 해안에는 순간풍속 초속 20m가 넘는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밤사이 동해안과 남부지방 곳곳에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강릉은 아침 기온이 30도를 넘어 역대 6월 최저 기온 중에 가장 높았는데요. 낮 기온도 강릉은 31도로 밤낮 없는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은 2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코로나19 통합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